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 6시 52분 그리고 10월 25일 수요일장입니다. 오늘 일단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진 않겠죠. 일단 오늘 의미 있는 날이었거든요. 시장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는 뭔가 조금 자꾸 좀 흐름이 좀 이상해지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잡주, 흔히 말해서 잡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어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한 종목들이 다 훌륭하기 때문에 상장한 거겠죠. 근데 이제 흔히 잡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잡주는, 그러니까 저는 잡주란 말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딱히 표현이 안 되네요. 근데 이런 의미는 뭐냐면 실적이 좋지 않고, 그렇죠?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자금이 풍부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가 없는, 그렇다면 결국 개인들에 의해서만 어떤 뉴스나 어떤 소문에 의해서 매수 매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뭐 잡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잡주 말고 어떤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역시 좀 문의가 있었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문의가 많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돈을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대리로 매매하는 거,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어떤 주식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오늘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길진 않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대리 매매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뭐 이렇게를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제3자가 매매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있는데 주식 초보자입니다. 초보자인데 주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곳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 돈을 내가 대신 매매를 해줄게. 계정은 너 거야. 하지만 매매는 내가 해줄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뭐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해가지고 1년 정도로 계약합니다. 1년. 1년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예를 들어서 나면 너 다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혹은 수익의 몇 대 몇을 나누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또 뭐 갱신을 한다든지 새로 가입을 해야겠죠. 이렇게 가입비를 받고 대신 매매를 해줬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광고를 하고 있는 어떤 유사 투자 자문사, 그죠?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곳들이 꽤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런 걸 해요. 이거 자체는 대리로, 그죠? 내 계정인데 다른 사람이 매매를 한다 라는 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인 거고, 만약에 나의 계정을 누군가가 대신 이제 매매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무언가 조건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대한 어떤 이 사람 좋은 사람 같아, 주식 잘할 것 같아서 맡기기도 하는데 어, 이거 자체가 불법이란 거고 수익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수익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 되든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식을 하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것처럼 조금 무책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하는 거랑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펀드 매니저랑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불법인 거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신고하면 내가 맡겼던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방치되겠죠. 그동안에. 수익은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 되든 고객의 책임이긴 하겠지만 주식을 이렇게 멋지지 않게 후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맡깁니까? 그렇죠? 시간 약간 할애해서 조금의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어, 가끔 이거를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도 혹시 돈을 맡기면 안 되냐, 대신 매매 좀 해주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난 너네 믿는다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절대 불법이니까 그런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이렇게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헷갈려 하는 게 이건 거예요. 그 어떤 우리가 펀드에 매매할 때 우리가 어,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운용사가 있고, 그렇죠? 운용사가 있고 어떤 돈을 어떤 수탁하는 해볼게요. 그다음에 어떤 판매 회사가 있다. 그리고 여기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고객이 돈을 들고 갑니다. 이 판매 회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하나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어떤 증권사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판매 회사를 겸하고 있는 거고요. 이 운용사라고 하는 곳에서 펀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직접 펀드를 판매하진 않죠. 그죠? 직접 판매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리를 한 거고, 이 만든 펀드를 얘네들이 대신 판매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펀드인데 하나은행 가서도 살 수 있고 신한은행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 회사에서 일정 수수료를 내는 거고 얘네들은 운용을 하는 거고 이 고객의 돈은 판매 회사를 통해 한쪽에 잘 보관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펀드라는 거고 집합 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비슷하게 투자 자문사가 있습니다. 투자 자문사 이거는 이제 유사가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투자 자문사예요. 투자 자문사는 에서 흔히 1인 매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인 매매. 그죠? 1인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약속된 수익을 배분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투자 1인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허가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1인 매매를 하는 증권사 이외에도 투자 1인업이라고 하는 어떤 허가를 받은 투자 자문사에서는 이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 1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떤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특정 종목에 그러니까 고객은 이쪽 1인 매매를 하는 쪽에 돈을 넣어놓고 어떤 수량이나 어떤 종목의 수량이나 어떤 가격, 어떤 언제 사라 뭐 이런 것들만 1임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종목을 사주세요라고는 말을 못.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알아서 종목을 선정해서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건 안 되고 고객이 다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것도 역시 1년마다 계속 갱신하는 거고. 근데 지금 하는 유사 투자 자문사들의 어떤 1인 매매도 아닌 어떤 대리 제3자가 매매하는 거는 그냥 불법입니다. 불법. 이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뭐가 하더라도 이런 매매는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남의 돈을 직접적인로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이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그냥 자기 돈 매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대리로 매매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직접 자기가 돈을 매매해서 벌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의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펀드랑 어떤 펀드 매니저 그리고 투자 자문사의 1인 매매와 유사 투자 자문사가 하는 대리 매매는 완전 다른 거고 이거 자체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맡겨놓은 회사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 돈을 맡긴 사람은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이다. 혹시 이런 주식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주식은 없어요. 그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한 2, 30년을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점쟁이도 아니고 2, 30년 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를 또 쭉 보면 삼성전자도 지금에 와서 보니 그죠? 지금에 와서 보니 과거에 IMF 때 뭐 3만 원, 4만 원이었던 게 지금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 이런 주식을 보면서 나는 적금식으로 매일매일 해가지고 맨날 적금식을 부을 거야. 그리고 이거를 자식한테까지 물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저도 이 당시 때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이 당시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 당시 때 삼성전자의 인식은 지금과 같은 삼성전자가 아니었어요. 전혀 이렇게 와 정말 세계 최고의 어떤 무언가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건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고 이런 주식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매일 적립식으로 무언가를 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ETF로 코덱스 200 ETF로 코덱스 200 ETF를 매월 월급 날에 맞춰서 뭐, 뭐 월급의 뭐 2%든 3%든 그냥 한 2, 30년 사 모으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이 곧 펀드나 비슷한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펀드보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쩔 땐 더 수익이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펀드 매니저들의 90% 이상이 시장 수익률보다 못하는 결과를 나올 때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적립식으로 자식한테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코덱스 200으로 ETF를 하는 경우엔. 근데 주식은 단 다음 분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삼성전자가 10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과거에 노키아 보면 기억나시죠? 노키아가 지금의 노키아는 어떤가요? 좀 전혀 다른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SK 하이닉스를 누가 맡으려고 했었나요? 맡으려고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다르죠. 과거에 잘 나갔던 차화정 주식들 지금 완전 달라요. 그래서 주식과 어떤 펀드는 다르다라는 거고 주식은 10년, 20년 매매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 통계로 보면 1년 혹은 2년 정도의 나오면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거치로 돈이 들어갔다면 계속 본전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혹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펀드의 적립식 매매라는 거는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지수 자체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상장 폐지가 되진 않잖아요. 주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쵸? 펀드 안에는 보통 100개에서 200개 혹은 300개까지도 종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일단은 주식과 펀드를 좀 구별하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이게 왜 적립식 매매가 제가 왜 주식하는 사람이 왜 적립식 펀드라든지 그냥 지수를 사라고 한다든지 ETF 매매를 하라고 하는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투자 자산 중에 그죠? 저는 이거를 현금이라고만 표현해 볼게요. 부동산이든 땅이든 이런 거는 그냥 제외하고 순수 현금 투자할 수 있는 현금 그리고 이 현금이 계속 뭔가가 이제 원래 본업을 통해서 본업에서 나오는 현금이 계속 여기서 합쳐지겠죠. 이 현금에서 일정 부분만 주식을 하라는 거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뭐 펀드든 뭐 채권이든 적금이든 CMA든 분산을 이렇게 좀 나눠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식의 비중을 크게 두지 말라고 해요. 특히 주식을 손에 잡고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은 그리고 5년, 10년이 되더라도 주식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낸 사람은 비중을 아주 작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나누자라는 거예요. 펀드와 이렇게 자산을. 그렇죠?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한번 벌면 주식에서 한번 잃으면 다시 만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요거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 지수가 올라갈까? 지수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올라가기만 할까?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0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기 전에 좀 큰 그림을 보고 주식에 뛰어들어와라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원이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안 해볼게요. 1000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1000원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두 가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1000원짜리로 신라면을 하나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 정도 후에 신라면을 1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20년 전을 한번 봐볼게요. 20년 전에 라면 값이 어땠나요? 20년 전쯤이면 한 30년 정도로 해야겠네요. 제가 기억나는 걸로 하면 30년 전쯤에는 제가 어릴 때 안성탕면 120원, 해피라면 90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30년 지난 지금 그러니까 30년 전에 100원을 땅에 묻어두고 30년 후 지나서 신라면을 안성탕면을 사 먹으려고 하면 못 사 먹겠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심에서 농심의 회사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이렇게 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농심이 별 탈이 없는 이상 농심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라면 회사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원자재, 어떤 재료들이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뭐 비닐값도 오르겠고 밀도 오를 거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르다 보면 이 라면 회사의 어떤 주가에는 이런 원재료들의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조금씩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의 상승률 언저리로 해서 오를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시간에 따라 오를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주가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것들이 한 회사에 국한되면, 그죠? 그 회사의 어떤 경영의 어떤 실패라든지 어떤 무언가로 인해 이 회사가 없어지는 어떤 리스크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량한 회사를 한 200개 정도를 모아서, 그죠? 모아서 섞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비중을 뭐 5%씩, 뭐 2%씩, 1%씩 한 종목당 이렇게 쪼개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펀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이 모여서 어떤 지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지수들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지수들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방식이 차라리 주식을 잘 모를 바에는 ETF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치로 넣자라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넣다 보면, 적립식의 방법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했던 어떤 달러 달러 코스트 레버리지, 그죠? 코스트 달러, 제가 기억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죠? DC라고 썼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코스트 에버리지니까. 하여튼 적립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VA라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비중으로 이제 위아래로 이제 좀 맞춰가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적립식으로 이렇게 매월 한다라는 거는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어요. 거치식보다는 훨씬.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지수가 1년 동안에 이만큼 갔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지수가 여기서 거치식으로 여기서 넣었으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두 번째 지수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1년 지나서 요 정도 왔어요. 본전보다 못 왔어요. 그래도 거치로 들어가면, 적립으로 들어가면 수익이 납니다. 지수가 이만큼 와서 쭉 올라가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지수가 사자마자 횡보하거나, 지수가 사자마자 올라가거나, 지수가 사자마자 올라갔다가 빠지거나, 지수가 사자마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르거나, 그리고 아예 내려가거나, 혹은 아예 내려갔다가 조금 오르거나. 근데 적립식으로 하면 이런 경우에 다 플러스가 납니다. 근데 지수는 이런 계속 이렇게 하향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계속 하향하는 경우는 주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어떤 ETF라든지 펀드 투자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근데 펀드는 고르는 방법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냐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 회사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판매 회사에서 할당된 양을 파는 경우도 많고, 수수료가 비싼 거를 팔 때가 많아요, 보통. 그래서 진짜 좋은 펀드, 우량한 펀드는 수수료가 낮은 게 많거든요. 그런 회사는 잘 권하지 않아요, 고객한테. 그래서 판매가 판매 수수료가 높은 거를 팔다 보면 주식형의 비중이 많은 펀드를 살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ELW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수료가 높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험, 그러니까 그 상품 위험하다라기보다는 판매하는 사람의 리스크라고 봐요, 저는. 이 사람들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조금 힘들 수가 선택에서 어떤 실수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코덱스 200 ETF를 적립식으로 매월 사라. 단 10년 마음 먹고 사자라는 겁니다. 10년 마음 먹고. 그렇죠? 적어도 적립식으로 펀드나 무언가를 할 때는 3년 이상은 보유한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3년이란 것도 어떤 코스피나 그러니까 코스피의 어떤 이런 파동들을 어떤 이 가격들, 이 개월수를 비춰봤을 때, 그죠? 하락에서 상승으로 갈 때, 상승에서 하락으로 갈 때, 이런 파동들을 한 번은 다 지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사도 여기까지 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서 사더라도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낫고요. 만약에 나는 목돈이 한 10억 있다. 근데 5억을 할 거야. 5년 동안 매매를 할 거야 라고 하면 10억을 60개월로 나눕니다. 60개월로 나눠서, 그죠? 그 돈을 매월 자동이체를 시키세요. 펀드든 ETF든. 그렇게 매매하는 게 낫지. 거치식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길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좀 죄송한데, 일단은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 이전에 다른 투자 자산에서 수익을 내야죠. 그죠? 근데 주식도 수익이 안 나고 다른 것도 수익이 안 나면 이거는 그냥 예금 넣는 게 낫죠. 근데 보통 투자자분들이 예금의 이자가 1%, 2%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서 넣어서 뭐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라도 받는 게 좋아요. 주식을 잘 못하고 주식을 할 바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에 따라도 상당히 중요해요. 30대가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의 어떤 연령대가 있다고 하면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은퇴 시기에 다가와서 은퇴 시기에 가까이 와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연습이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아주 이 진흙탕 같은 어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젊었을 때부터 연습을 해서 한 10년 정도 경력을 쌓았다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때부터 이때까지 아주 바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퇴직금으로 주식하려고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퇴직금이 2억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10%만 해보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객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제 친척이라든지 혹은 뭐 친척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전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 한 퇴직금 2억 있다. 주식하고 싶은데 좀 알려줄래? 이러면 일단은 10% 정도로 시작해 보시죠.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습을 해보고 주식이 나랑 맞으면 하시고 주식이 어렵다 그러면 아예 하지 마시고 그냥 채권형 펀드에 넣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CMA에 넣어놓으시라고 하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진흙탕이에요. 가짜도 많고 위험합니다. 근데 어떤 하루 이틀의 어떤 수익 혹은 한두 번 우연히 냈던 어떤 수익에 취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식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박사 과정에 들어가려면 그죠? 그쪽 해당하는 어떤 그 전공 전문 서적 한 100권 정도 평균적으로 읽는다. 읽고 박사 논문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박사가 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주식에 해당하는 책 100권 정도를 읽으면 정말 주식 박사라고 할 정도도 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10% 10권 정도 꼭 읽어야 되는 10권 정도라도 책을 읽고 주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의미로 저희도 회사에서 동영상을 보내고 있죠. 훌륭한 투자자들의 책들을 소개하는 거. 지금은 심리투자 법칙에 대한 알렉산더 엘더 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뭐 제시 리버모어라든지 볼린저라든지 뭐 혼만 문해이사 뭐 고래과 긴조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다룰 겁니다. 좀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의외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처음이 아니고 주식 조금 경험은 있지만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습을 하자. 책은 한 10권 정도 읽자. 그 사이에. 그리고 투자 자산에서 한 10%만 해보자. 요거인 거고, 만약에 이 공부하는 과정을 난 도대체 모르겠다. 책을 봐도 모르겠다. 이러면 전화하십시오.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고, 1년 후도 열리고, 10년 후도 열리고, 계속 열립니다. 저희만, 음, 바쁠 뿐이지 시장은 저희가 바쁜 거랑 뭐 급한 거랑 우리의 사정 전혀 신경 써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생 주식 할 거잖아요. 주식 시장에 들어왔다면 계속 돈을 벌 거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계속 돈을 벌 거면 6개월, 1년 정도 연습하고 하는 것도 연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제가 오늘 좀 이런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고객들이 너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주식에서 흔히 말하는 복리 투자라는 거 있죠. 복리 투자라는 게 펀드라든지 어떤 변액 보험, 어떤 보험 자산들이잖아요. 그리고 펀드도 적립식으로
자동으로 빠지게 하고 변액도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강제 저축의 어떤 이 느낌이 나는 것들에서는 복리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근데 주식 투자로서 복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억 했던 사람이 돈을 벌어서 20억을 했고 20억이 40억, 뭐 80억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산이 커지면 감정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번 돈은 여기 안전한 어떤 저는 CMA라고 표현할게요. 지금의 CMA가 웬만한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CMA라고 일단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번 돈의 반을 일로 빼놓고 이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다시 이렇게 커지잖아요. 또 반을 뗍니다. 일로 넣어놓고 이걸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또 이만큼 늘립니다. 반을 투자해서 계속 돈은 안전한 자산으로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년 하면 10억 됩니다.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뭐 1억으로 몇 프로씩 하루에 뭐 혹은 어떤 전문가는 하루에 1%씩 먹자라는 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365일하고 곱하기 뭐 몇 년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투자했을 때 몇 억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수학 산수로서는 맞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는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딴 돈의 반은 안전한 곳에 넣어두자라는 거는 타짜의 이야기가 아니고 딴 돈의 반만 가져가 이런 타짜가 아니고 전설적 투자자인 제시 리버모어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전설적인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번 돈을 안전한 곳에 모아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 계속 수익이 나는 거를 안전한 자산에 넣어놓고, 그렇죠? 안전 자산에 넣어놓고 또 본업에서 열심히 번 돈을 어떤 적립식 펀드라든지 이런 데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자산 전체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 재테크 수단 안에서 주식이란 거는 한 부분인 겁니다.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주식에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저는 주식을 평생 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만큼 제가 주식을 어렵게 배웠고 어려운 경험을 했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좀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근데 제가 고객들이 너무 통화를 하다 보면 너무 착하고 순하세요. 그래서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손해 봅니다. 개인들의 90% 이상이 손해가 보죠, 항상. 그러면 외인들이 이 90%를 거의 가져갑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사실 그러니까 엄밀히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지만 수급 논리가 맞아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움직여요. 다 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개인 투자자로서 조금의 시간 할애를 하고 어떤 기초 지식과 어떤 요령들을 배우면 됩니다. 주식은 어떤 학문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기술에 가깝다라고도 보여지고 이 기술이 몸에 익혀지고 체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익혀지면 평생 가는 겁니다. 그죠? 아무 때나 운전해도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운전 잘하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전거를 탈 때 머리를 쓰면서 자전거를 만약에 타는 사람이라면 자전거 탈 때 핸들을 손에 올린다, 바퀴를 굴린다,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휜다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하고 그냥 몸에 익힌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울 수 있는 과정, 기간. 그 안에서는 투자 자산을 낮추자. 그리고 주식에서 복리 투자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힘들다라는 거고, 예,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하네요. 이렇게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기도 해서. 일단 그러면은 좀 이제부터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넘어가서, 일단 오늘 시장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코스피 시장. 저는 오늘을 분산이라고 봅니다. 분산이라고 보는 이유는 종가가 어제 비해서 0.08% 정도가 움직였거든요. 0.08.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0.1 혹은 0.2 정도 안에서 0.1 정도, 특히 0.1 정도 안에서 주가가 전일보다 크게 변동이 없다. 대신에 거래량이 강하게 나오면 이거는 분산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에서 두 번의 분산이 있었고, 코스닥은 분산 덩어리라고 했었죠. 코스닥은 분산 덩어리였는데 지금 어제와 오늘 좀 상승을 보여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의 상승은 며칠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안착이 되는지 추세가 만들어지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도 요날 9월 11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한 4번까지의 분산이 왔고, 나스닥도 4번 정도의 분산이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약세장이 올 거라는 건 조금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이렇게 크게 보면 약세장이란 게 이렇게 심한 약세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조정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그쵸? 요런 약세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약세가 될지 이런 약세장이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꺾이다가 이렇게 꺾이고 갈지 혹은 이렇게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초입에서 끊자라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돌아 나가면 다시 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본 거고, 일단은 미증시가 분산이 네 차례가 일단 나왔다라는 건 좀 확실한 경계의 신호인 거고, 코스피는 일단 두 번의 분산, 그렇죠? 코스닥은 지금 좀 다른 모습이고, 그래서 아직은 한국에서는 시간은 있으나, 그래도 미국의 시장의 흐름을 좀 보자. 왜냐면 미국의 큰 시장의 한 업종이 흔들리면 한국도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고, 오늘 조금 특이한 것들이 좀 많았죠. 제가 요거를 옆에 이거를 좀 깔아두고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뭐냐면, 아이고. 일단은 뭘 먼저 말씀드릴까? 일단 수급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의 최근에 어떤 코스닥의 어떤 예민한 반응들을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종목과 함께. 일단은, 저희 동영상을 듣는 분이면, 아마 초급자분들이 좀 더 많으실 거예요. 초급자분들이 가끔 주식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은 무슨 주식을 삽니까? 라고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답은 명확하죠, 사실은. 어떤 주식을 사느냐. 그쵸? 실적 좋은 주식을 사십시오라고 하고요. 그 실적 좋은 주식 안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산다면 이건 뭐 괜찮겠죠? 이런 주식들은. 그죠? 그들도 사는데 우리라고 못 살 이유가 없겠죠? 이들의 수많은 어떤 분석을 맞추고 큰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100억 낼 때 우리 1억 넣어도 티도 안 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의 논리로 보면, 옆에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보통 HTS는 이런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가 쓰는 T레이더 요거가 조금 더 잘 돼 있긴 한데, 일단 이런 것도 있죠. 실적, 연간 순이익이 게 전망치가 상향되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도 있죠. 그리고 분기의 어떤 순이익의 증가, 상위 순서대로 하십시오. 라는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지금 분기 순이익 증가 상위율이 1등인 회사는 뭐예요? 화승 엔터프라이즈거든요. 최근에 이거는 지금 조금 기간이 짧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뚜기 정도로 보면 최근에 어떤 바닥에서 어떤 조금 무언가를 좀 잡히는 모습들도 좀 나오죠. 한세실업 최근에 급등하고 영업무역도 최근에 급등, LG화학은 긴 시간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네이버는 최근에 좀 다시 바닥을 잡고 있죠. 요 200일 이평선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좀 주목되고, LG전자도 가고 있죠. LG전자도 가고 있고 넷마블도 가고 있고, 이렇게 실적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세요. 일단 실적이 좋은 회사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 그쵸? 인터플렉스, 롯데쇼핑 이건 넘어가고,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롯데칠성 이렇게 일단은 연간 순이익 전망 상향치들에 대한 어떤 순서대로의 모습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 안에서 그러면은 수급을 눌러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는 종목들은 뭐냐? 라는 것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는, 그렇죠? 이런 종목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수급도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도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급,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이런 정도의 종류를 몇 번 눌러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몇 번만 경험만 하시면 돼요. 이 HTS가 어색해서 그런 거지 어려운 기능이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최근에 수급을 좀 보면 현대차를 좀 가장 많이 사고 있었고, 삼성물산, 한미약품, 삼성물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생명 정말 많이 왔죠. 포스코도 그렇고, LG상건강, 파라다이스, 삼성엔지니어링. 이거는 사실 어제 매수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SK 다 올라가고 있죠. 한국크롬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 개인들의 장기 매매가 아니라 어떤 수익 매매, 뭐 2주에서 한두 달 정도 안에 매매하는 분들은 이 수급란에서의 순서대로의 모습을 좀 보고, 좀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제하고, 그래도 좀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매매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으로도 실적 분기 순이익, 어,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것대로 나열된 거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적어도 이 안에 주식을 사면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잡주는 걸러낼 거예요. 일단 잡주는 여기엔 거의 없거든요. 잡주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쵸, 여기 보면 잡주가 거의 없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좀 도움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 얼마에 살까요? 이 종목 언제 팔까요? 이런 거보다 일단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시되, 바쁘면 어떤
저희 같은 어떤 유사 투자 자문사, 그러니까 투자 자문사, 저희 같은 투자 자문사에 음, 의뢰해서 뭐 맡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너무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알고 맡기자. 모르면 알려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최근에 약간 좀 이상한 것들을 조금 말씀 들어볼게요. 말씀을 뭐냐면 지금 셀트리온이 어때요?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이 지금 여기서 한번 좀 하락하고 올라가고 오늘 또 많이 빠졌거든요. 거래량까지 좀 많이 실리면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종목이 이때부터 매수,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서부터 매수를 많이 했었죠. 이때부터 매매를 다 했었고 이 언저리의 청산이 한번 이루어졌고 다시 매수를 시작하는 날짜 여기 1차, 2차 이렇게 매수하고 버티고 있는데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너무 많이 급등을 하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대량 매물도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보면은 어떤 코스닥 지수는 가고 있죠. 코스닥은 이 코스닥의 절반의 정도의 비중은 제약주들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코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가려면 제약주들이 가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제약주에서 어떤 대형주들,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얘네들이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주인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큰 것들이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 특히 얘네들이 휴식을 취하니까 이쪽이 들썩거립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아마 코스닥의 지수는 상승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길게 보면 그렇죠? 이때가 한번 큰 상승이 나오고 계속 하락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의 오랜만에 오는 거의 지금 고점 대비로 하면 약 한 2년 만에 오는 상승장이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들썩거리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기관들 역시 근데 기관들은 지금 코스닥에서 어떤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펀드 물량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기관은 코스닥을 많이 팔았거든요.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코스닥에서 기관이 사는 것들은 급등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사지 않고 있는데 한두 종목은 기관들이 좀 사요. 그죠? 그런 종목들은 좀 잘 가는 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대형주를 많이 샀기 때문에 더 이상 담지 못하는 정도의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이 기간 안에서의 어떤 연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연기금도 주식의 비중이 높아요 현재. 그래서 조금 애매한 정도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빠진 어떤 코스닥 그럼 누가 남나요? 개인들밖에 없겠죠. 개인들. 그죠? 그래서 개인들에 의한 어떤 장세가 코스닥에서는 이어질 거다라는 저는 예측이 되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중소형주 그리고 어떤 투기주, 신약개발, 뭐 게임주 이런 것들을 많이 매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수급을 보면 그리고 상당히 큰 최근에는 어떤 큰 시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말은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무거워진 미국 시장에서도 다우만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 나스닥과 S&P 500은 약간의 약세 조짐도 살짝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어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휴식 거기다가 최근에는 셀트리온까지 쉬고 있죠. 그러면은 이쪽을 보통 좋아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같은 휴식을 취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개인들의 많이 있는 어떤 코스닥의 중소형주, 투기주, 신약, 어떤 테마주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어, 여기에 대한 어떤 함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대선 테마주, 대선 테마주로 많이 물린 분들 많죠. 최근에 어떤 분이 물어보는 거 보면 광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직도 광림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광림. 이런 종목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일단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어떤 신약 관련한 어떤 신약 개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했던 회사 업종들이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어떤 희망으로 하는 것도 많잖아요. 꿈을 먹는다라고도 하고 이쪽이 딱 그런 느낌이죠. 그죠? 대선 생각해 보면 대선 누가 될까? 문재인이 될까? 안철수가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참 컸었잖아요. 근데 그 주식들 모두 다 50%에서 80%까지 다 하락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희망 그리고 신약도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은 5%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적인 어떤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암젠이나 뭐 화이자나 머크 뭐 이런 큰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약간의 어떤 희망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이면에는 투기라는 어떤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좀 매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매기들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암대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도 성공 신화를 썼고, 그렇죠? 한미약품이 그 전에 먼저 성공을 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세계적인 무언가가 되려면 이 5%라는 어떤 이 확률을 깨고 성공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현금이라든지 해외로 기술을 이전한다라든지 어떤 과정들을 밟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작은 회사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은 단기 매매 종목이 올리고 아니고 원래부터 장기 투자 종목이었어요. 장기 투자 종목. 근데 2015년도에 이런 급한 코스닥의 상승으로 인해서 화장품주 혹은 어떤 테마주 제약 바이오가 단기성 종목으로 어떤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어떤 꾸준하게 임상, 일상, 이상 이렇게 쭉 어떻게 가는 그렇죠? 그것도 세계적인 회사가 되려면 미국에서도 임상을 다 들어가야 되고 일본에서도 다 통과해야 되고 유럽 아주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기다리면서 꾸준히 투자하는 건 장기 투자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성공할지 안 할지의 확률은 5%다. 너무 작죠. 그렇죠? 그렇다고 안 좋다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도 있어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저한테 앱클론이라는 종목을 여쭤보신 회원이 있는데 그냥 실적 차트를 보면 엉망이에요. 하지만 이 회사가 아주 독특한 BM이라는 걸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가 아닌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런 잘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일단 보지 마시죠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안트로젠이라든지, 그죠? 미국 이상, 그죠? 일본 임상의 이상, 한국 3상 진행 중인 안트로젠, 아주 훌륭한 회사. 바이로메드, 메지온, 메디프론, 제넥신, 코롱생명과학, 다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해 볼 만한 가치도 많고, 그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아미코젠 같은 종목도 사실은 그 셀리드라는 지분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게 그 셀리드라는 회사가 내년에 기업 공개를 할 거고,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분 30%를 갖고 있는 회사, 그죠? 아미코젠이 아주 좋은 회사이고, 아미코젠 역시도 어떤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만 신약 개발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투기적인 어떤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만약에 투기적인 어떤 신약 개발주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각오해야 됩니다. 그죠? 쪽박을 찰 각오. 그러니까 임상에서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쪽박이다라는 각오. 팔 기회도 주지 않을 거예요. 하한가를 맞을 거니까.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한다라는 정도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각오도 없이 어떤 그런 종목을 투자하면서 오늘 1%가 빠졌는데 오늘 매도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개발주는 정말 강한 마음을 먹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않든지 뭐 비중을 작게 해서 한번 사볼까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는 어, 제대로 매수하지 않을 거면 단 한 주도 매수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손발이 느린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잘 못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신약 개발주에서 수익보다는 손실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옆에 있는 실적으로 다 정리를 해준 혹은 수급으로 다 정리를 해준 이런 것들 안에서만 주식을 천천히 매수해도 좋다, 더 안전하다라는 거고, 좀 주식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드렸던 이야기를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주식과 펀드, 어떤 변액보험 아주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펀드와 변액도 성격이 다릅니다. 상품 구조라든지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금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스닥이나 어떤 S&P 500에서의 어떤 약세 징후가 보인다. 한국은 대형주들의 어떤 휴식에 좀 들어간 것인가 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그죠? 그 반대의 급부적으로 코스닥에서의 어떤 반발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중소형주에서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거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특히 어떤 투기적인 종목들, 개발 신약, 그러니까 신약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에 어떤 제약주들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흔히 잡주들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큰 그림만 따라가시고, 큰 그림을 따라가시고, 시장에서, 어떤, 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하면 나도 쉰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수가 다시 오르면 그때 다시 매매하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어떤 잡주들을 아무리 매매해봤자 방법이 없습니다. 손실만 날 겁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평생 주식하자. 대신에 공부 조금만 하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하자. 만약에 모르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냥 무료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시장 이야기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적 공개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추합해서 저희가 최고의 주식들을 추려 놓잖아요. 하반기 거. 여기 업데이트가 계속 추가 삭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한 번씩 문자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